안녕하세요. 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크리스토퍼 시의 선택의 기술입니다. 양성이가 옮겼고요. 북도둠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 크리스토퍼 시는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수학했습니다. 심리학에서부터 행동경제학, 마케팅 등 폭넓은 영역을 연구하였고요. 특히 경제와 행복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힘쓰고 있답니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내 마음에 속지 마라. 제2장 절대평가와 백분율의 함정. 제3장 선물도 기술이다. 제4장 모험을 해보겠는가. 제5장 기회 손실을 간과하지 마라. 제6장 왜 필요없는 물건을 사게 되는가. 제7장 끝까지 버티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제8장 직감을 믿는가. 제9장 자신을 알라. 1장에서는 마음의 회계장부가 경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다루면서 사소한 상황들에 대해서 경쟁의 법칙을 잘 활용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선물과 인센티브 지급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정보 전달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손실회피 심리에 의한 편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소비 행동의 흔한 실수에 대해 지적하면서 편견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매몰비용 오류에서 벗어나기를, 8장에서는 추닥번가 편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착각과 오류에서 벗어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장에서는 자신감과 자기 과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심리회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회계장부가 있음을 심리적으로 표현한 말인데요. 어떤 상황을 놓고 볼 때 객관적으로 본질의 차이가 없음에도 어휘 하나를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다른 답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 장부에는 여가생활비와 선물비라는 계정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20만원짜리 오페라 티켓과 상품권 20만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러면 마음속 장부를 작성하게 되죠. 여가생활비에서 20만원이 지출이 되고 대신 오페라 티켓이 생깁니다. 선물비에서도 20만원이 지출이 되고 상품권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오늘 상품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상품권은 오페라 티켓과 상관없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마음속 회계장부에 여가생활비는 상관없고 선물비에서만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페라는 관람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오페라 티켓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오페라를 보려면 다시 오페라 티켓을 사야 하고, 그렇게 되면 여가생활비에서 20만원을 다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페라 보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이처럼 심리회계장부는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개인의 기준에 따라 제각각이며, 세분화된 돈은 각각 다른 주머니라고 착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앞서 예를 든 것을 다시 가져와서 전체 회계장부를 따져보면 오페라 티켓을 잃어버렸든 상품권을 잃어버렸든 오페라를 보는 것에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오페라 관람을 포기하든 관람을 하든 전체 회계장부에서는 20만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오페라 티켓을 잃어버렸을 때와 상품권을 잃어버렸을 때와 오페라를 관람하느냐 포기하느냐는 같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경제행동이나 소비행동, 투자행동 등의 결정을 내릴 때는 이런 심리회계 장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심리장부 간 자금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각각의 심리장부의 금액보다는 자신의 총 재산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쪽 장부에서 적자가 났다면 다른 장부에서 융통해 각 장부가 평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크리스토퍼 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조금 덜 정상적이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심리회계 장부를
각기 다른 지출 또는 수입 경로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재산이 심리회계 장부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다음은 수입 경로에 따른 소비 성향과 위험 선호도입니다. 날씨 영향을 받는 직업인 개인 택시 기사의 경우를 들어봅니다. 날씨가 좋은 날보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 장사가 더 잘 되겠죠. 날씨가 좋은 날은 사람들은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반면에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엔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겠죠. 따라서 날이 좋지 않은 데는 날씨 좋은 날에 반만 일하고도 수입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개인 택시 기사라면 어떤 날 더 많이 일을 하겠습니까? 경제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즉, 날씨가 좋은 날 조금 일찍 일을 마치고 날씨가 굳은 날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굳은 날씨에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실행하고 있다면 당신은 경제학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2장 절대평가와 백분율의 함정입니다. 절대평가에서 대다수 정상인들은 극단적이고 특별한 사례에 얽매여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통계 수치를 간과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조금 덜 정상적이고 조금 더 이성적이고 싶다면 통계 수치를 간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교할 만한 참고 자료를 찾아 판단하기 어려운 조건을 조금 더 쉽게 만들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음은 제3장입니다. 선물도 기술이다. 선물과 인센티브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최고의 효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이를 계기로 상대방이 당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선물을 할 때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유는 선물을 받는 사람은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유쾌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선물과 인센티브에 대한 9가지 원칙을 정리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 유용한 것이 쓸모없는 것만 못하다. 필요한 것보다 사고 싶어 하는 것을 선물하라. 상대방이 선택권은 없는 편이 낫다. 적게 주느니 안 주는 편이 낫다. 나중에 말하는 것보다 미리 말하는 것이 낫다. 여러 번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공개적인 것보다 비공개적인 것이 좋다. 월급 인상보다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자는 이 책이 당신에게 조금 덜 정상적이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정신적인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4장입니다. 사람들은 목표 기준이 낮으면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목표 기준이 높으면 과감하게 행동한다. 그 중거점을 바꾸면 이익과 손실에 대한 판단이 바꾸기 때문에 위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줄 때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하려면 표현 방식을 다르게 하여 사람들의 심리를 작용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이하나 선택의 손실이 될 수 있고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이죠. 이에 따른 정보 전달의 기술을 시카고 대학의 탈러 교수와 컬럼비아 대학의 존슨 교수는 4가지 원칙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나쁜 소식은 반드시 한 번에 발표하라. 둘째,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은 나누어 발표하라. 셋째, 크게 좋은 소식과 조금 나쁜 소식은 동시에 발표하라. 넷째, 크게 나쁜 소식과 조금 좋은 소식은 나누어 발표하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적절히 합하거나 나눔으로써 기쁨의 강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장 기회 손실을 간과하지 마라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피자 전문점이 있다. 식사 시간마다 사람이 너무 몰려 골치일 지경이었다.
이 집 피자는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했으며 일부 단골들은 아무리 오래 기다린다 해도 절대 다른 식당으로 가지 않았다. 긴 줄을 보고 다른 식당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어느 날 친구와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역시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종업원이 매우 미안한 듯 다가와 언제쯤 일어날 거냐고 물었다. 나는 종업원에게 사장을 불러오게 했고 사장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물었다. 내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와서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물론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이 많다는 것도 알고 나도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찍 일어나는 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값을 20% 할인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사장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계속 이야기 나누라고 했다. 사장의 선택이 과연 합리적이었을까요? 요식업은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업종이다. 고객 한 명이 음식값으로 2만 원을 냈다면 원가는 만 원도 안 된다. 손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2시간 동안 천천히 음식을 먹으면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식당은 한 테이블을 기준으로 할 때 식사를 하는 2시간 동안 1시간에 고객 한 명에게서 만 원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20% 할인해 주었다면 필자는 30분 만에 일어섰을 것이다. 이때 이 식당은 필자에게 8천 원밖에 못 받았지만 또 다른 손님으로부터 2만 4천 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 어느 것이 더 수지 맞는 장사겠는가? 사장은 2천 원을 손해보기 싫어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직접적인 손실과 기회 손실은 이론상으로는 같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다. 생활 속에서 생기는 수많은 손실은 직접적인 손실이 아니라 기회 손실을 관계하여서 생기는 손실이다. 다음은 6장입니다. 왜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는가? 사람들은 흔히 할인 비율을 중시하느라 실제 이익을 무시하게 된다. 작은 돈을 아끼는 데는 열심이지만 낮은 비율로 큰 돈을 아끼는 데는 소홀하다. 큰일이 아주 작은 부분이 작은 일의 큰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준다는 점을 기억하라. 합리적인 선택이란 똑같은 문제에 똑같은 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표면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실제적인 효용성을 따질 줄 아는 것이다. 당신이 좀 더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물건을 정말 필요한지 또 물건을 사기 위해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면 다음에 몇 가지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절대 비용과 수익 외의 다른 조건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둘째, 비교 수익에 현혹되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절대 수익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당신이 지금 어떤 물질에 매우 만족하고 있더라도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기쁠 것이라고 확신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고 정신적인 것에는 쉽게 실증을 내지 않는다. 그 소비 행동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줄 것인가를 판단해 돈을 써라. 다음은 제7장입니다. 끝까지 버티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시 회수할 수 없는 이미 지불된 매몰 비용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뮤지컬 호두깎이 인형 티켓을 나누어 주었다. 이 티켓은 앞줄 가운데 자리로 실제 판매 가격은 5만 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연이 있는 날 폭설이 내렸다.
뜻밖의 혹한과 혹설로 대중교통이 마비되었지만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당신의 집에서 뮤지컬이 상영되는 공연까지 가려면 1시간 가까이 혹한을 무릅쓰고 걸어가야 한다. 이 공연을 보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려면 뮤지컬을 보러 가기 위해 지금부터 지불해야 할 시간, 노력 등만 생각해야 한다. 완벽하게 이성적이라면 뮤지컬을 보러 가기 위해 치러야 할 노력과 뮤지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중 어느 것이 큰지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 다음은 8장 직감을 믿는가입니다. 사람들에게 1부터 8까지 곱셈을 5초 내로 대답하라는 조건을 걸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로 나열했을 때와 거꾸로 8 곱하기 7 곱하기 6으로 나열했을 때 답이 다르게 나왔다고 합니다. 같아야 하는데 말이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정박 효과의 영향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첫인상이라고 합니다. 첫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9장 자신을 알라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자기과신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요. 자기과신이란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나머지 이를 그르침을 말합니다. 사실 자기과신은 자존감과 비슷하게 언급했는데요.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끌어들이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험 없는 자기과신은 좋은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니 지나친 확신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기과신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과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냉정하고 침착하게 심사숙고해야 한다. 또 자신을 되돌아보고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 자신 있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는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저자는 당부합니다. 전략을 세울 때는 적을 가볍게 생각하고 전술을 펼칠 때는 적을 가벼이 보지 마라. 이상 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